중고거래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네.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락 이 세 가지 앱을 다 깔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카테고리가 이 리커머스 분야인데 이베이 보고서를 보면은 40% 정도는 리커머스를 하고 있다. 번개장터에 연간 등록되는 상품 수가 약 4천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오프라인 공간이 또 성수동에 있대요. 거기서도 중고에 대한 플리마켓 같은 게 성수동에서 사실 예. 요새 가장 핫한 이벤트고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플리마켓 진행했고 1,000개 완판시켰습니다. 1,000개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 무료 나눈 거래보다는 자기의 취미와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상품들의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고를 때 열심히 골랐던 거고. 네, 요즘 뭐 다양한 이유로 뭐 고물가를 이유로 친환경을 명분으로 중고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네. 중고 거래는 이 프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환경이고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네. 아유 일론 머스크가 아끼는 게 그게 뭐 탄소 아끼는 게 얼마나 되냐 그게. 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요즘 그 중고거래, 요즘 말로는 리커머스. 네, 좀 고급진 말로. 하죠? 네. 예,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오늘 재미있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와 번개장터에서 나오셨네. 맞습니다. 야, 저희가 실제 그 업계에 계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공유현 번개장터 플랫폼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의 유효상 원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중고거래 우리 이프로님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거의 뭐 이제 취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년쯤 전에 네. 제가 체중이 한 달 사이에 막 4, 5kg씩 불어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한 달 후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옷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옷은 입고 나가야 되겠는데 체중은 이제 지금 내 체중이 아니고 네.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곧 내 모습으로 돌아올 건데. 그래서 이른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옷들을 몇 번 사서 입고 버리자 네. 이런 생각으로 사기 시작했는데 입고 안 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평소에 입던 옷보다 브랜드도 좋고 품질도 좋고 네. 그리고 몸도 다시 안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 샀던 옷들을 요즘도 종종 입으면서 네. 중고거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프로님의 몸집이 불어난 만큼 예. 중고거래 관련한 그러니까 리커머스 관련한 시장에 몸집도 엄청 불어났어요. 그게 다 우리 이프로님 덕분인 겁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그 시장에 대한 최근에 그리고 이 커진 리커머스 시장이 뭔가 과거와는 다른지 그 차이점부터 좀 알고 싶은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용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 거래 이런 말보다는 리커머스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커머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다가 리버스 커머스의 합성어로 리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커머스라고 그 멋있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건 사실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과거의 그 중고 시장하고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리커머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기술들하고 접목되고 모바일 환경이 커지면서 상품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배송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커버하는 영역이 커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 거래 간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진 올려놓으면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플랫폼들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 가지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매뉴얼 같은 게 없으면은 사진만 보고도 그게 매뉴얼을 자동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같은 것들도 구현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은 빠르게 성숙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는 분들만 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안 하다가 들어와서 이 매력에 빠져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글로벌리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10사람 중에 7, 8명 정도는 사거나 파는 거를 1년 동안 해봤다. 한 번이라도. 그런 분들이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MZ세대는 보통 70%
20% 정도는 한두 번 거래는 해봤다. 그런데 사봤다라는 쪽이 좀 더 많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구매나 판매를 한다는 쪽은 한 20몇 %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뭐 거의 생활이네요. 네. 중독되거든요. 네, MZ 세대 예.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뭐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MZ의 끝에 이제 자리 잡았는데 우리 이프로님은 사실 MZ가 아니면 불구 양심을 좀 가집시다. 저는 끝에 뭐 MG가 무슨 뭐 치즈입니까 이렇게 늘어나. 겉에 있어요. 이 겉에 이제 끝에 네. 이제 겨우 네. 걸려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MZ가 훨씬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번개장터를 잘 모르는 분도 아마 네. 계실 텐데 굉장히 큰 중고거래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월에 한 65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연간 한 2.5조 원 정도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약 20대, 30대를 필두로 한 MZ세대들의 거래액 비중이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번개장터 중고 거래의 이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쿠팡이라든가 다른 쇼핑몰에서의 연령대 분포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쿠팡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이제 생필품을 거래하시는 이제 뭐 30, 40대 뭐 주부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포진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고. 낮으신데 MZ세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이제 무료 나눔이나 또는 이제 그 소위 또 그 떨이 개념의 거래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취미와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상품들의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고를 때 열심히 골랐던 거고 맞습니다. 이제는 보내주고 싶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객 인터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몽클레어를 어느 겨울 한철에 입었다가 네 이제 그 몽클레어를 이제 보내주고 다시 이제 그 다른 계절에 새로운 네, 몽클레어 모델을 산다든지 네 이렇게 좀 이제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좀 경험 행태를 좀 많이 좀 그 보여주는 사용의 것 프로세스 중에 그게 있군요, 그냥. 맞습니다. 네. 고른다, 고민한다, 산다, 즐긴다, 판다, 다시 뭐 이렇게. 산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4, 5년 정도. 디자인, 소재, 뭐 그리고 가격 이런 걸로 이제 차별적인 개인 브랜드를 막 내세워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상사가 네. 우리 2030 세대분들이 사실 뭐 만듦새나 디자인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그 브랜드에서 만드는 것과는 또 차별성이 좀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또 높게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런 디자인 예쁜 거 가지고 있어. 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고가더라도 나 이거 말씀하신 거죠. 몽클레어 입어봤어. 써봤어. 예, 써보면 나 되는 그거 한번 거구나. 써봤어. 이러면서 경험에 관련한 그 소비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냥 입어보고 네. 써보고. 그쵸. 그거 목적이구나. 경험, 과시하고 싶어하는 소비도 있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썼던 걸 그냥 버리지 않고 누군가 썼던 걸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뭔가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좀 이런 돌고 도는 좀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소비가 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처럼 사다 놓고 쟁여놓는 거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파셔야 돼요. 번개장터 이게 뭐 올리셔야 돈 돼요. 필요해서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의 프로세스다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썩게 되는 쓰레기가 되는 건데 누군가에게 내가 팔면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좋고 누군가에게 또 경험을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소비 행태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번개정터는 사용자가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저희는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것도 의외네요. 알뜰하다. 맞습니다. 네, 네. 좀 카테고리별마다 뭐 샀다가 이제 다르긴 와이프한테 한데요. 혼난 거야. 네, 어쨌든 그 30대, 네. 40대 남성분들이 워낙 구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이런 톰 브라운이나 몽클레어 같은 이제 브랜드 의류를 거래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캠핑과 골프를 필두로 한 스포츠 레저용품도 굉장히 많이 거래하시고. 그렇게. 네. 근데 이제 거기 케어 서비스를 사실 네.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보증서 있다라고 해도 정품인지 가품인지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보통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누가 더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그 사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그 몽클레어 맨투맨을 번개 케어 서비스 런칭 이전에 사실 제가 사봤는데 아,
지금도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고 입고 그냥 있거든요. 입는 거죠 뭐. 네. 정품이다 잘 생각하고. 구별 안 가요? 네, 잘 구별이 안 구별 안 가고. 가면 무슨 작품이면 어때요? 네, 저희 그 구별 안 직원들이 가면 가품 아니냐고 계속 아, 놀려요. 그래서 네. 본부장 네, 입으시면 가품 같다. 네네네. 아직도 그래서 저의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됐는데, 네. 그 어쨌든 요 명품 시장에서는 특히 정가품 이슈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그 계속 이제 그 정가품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시장에 되게 화두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정가품 검수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택이나 또는 영수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품으로 판정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또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또 이제 한국 그 명품 감정원에서 네. 네, 정품으로 감정된 그 어떤 발렌시아가 어떤 물품이 네. 저 번개장터에서 검수를 해보니까 사실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저희가 몇 번이나 검수해봤는데 가품으로 판정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저희가 가품 판정을 해서 그게 시장에 되게 센세이셔널 화두가 된 적이 있고요. 명품 감정원이라는 별도의 감정원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그것도 사설업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명한 사설업체인데 네. 그럼 우리 케어 서비스에서 감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훈련된 분들입니까? 다 이제 10년, 20년 각각 그 전문 그 업계에서 그 예를 들면 시계라면 시계 또는 이제 스니커즈라면 스니커즈 또는 명품 자파라면 자파 네, 뭐 주얼리라면 주얼리 예.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카테고리가 배정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다 이제 수년간 이제 그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품 감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현재 전문적인 장비로 검수를 해주고 계세요. 사실 그런 케어 서비스 때문에 남성분들의 명품 입문이 더 많아졌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남성분들이 사실 처음에 뭐 어떻게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그 명품 입문이 보통 신발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번개장터 안에서는 뭐 20, 30, 40 이런 세대들의 그런 명품 소비 남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3040 세대가 워낙 이제 경제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다만 어쨌든 경제력은 있으신데 이제 가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품 거래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실제 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네. 이제 그 3040의 이제 남성분들의 유입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원래 발렌시아가 의류에 원래 번개 케어 서비스, 정가품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네네. 어느 시점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불티나게. 갑자기 거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욕구는 역시 있었는데. 네, 이 시장에서는 수요는 있었는데 네. 이런 그 불안감. 불안감과 불신 때문에 사실 거래를 못 하고 있었구나를 더더욱 이제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브랜드들에 대한 정가품 이런 검증을 브랜드를 더 많이 늘리는 추세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 그 브랜드 조합을 네. 계속해서 커버리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을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추가된 브랜드가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스트릿 브랜드라든지 네. 뭐 되게 많은 브랜드를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고 네. 같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샤넬이라는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커버하는 또 상품군들이 있기 뭐 때문에 가방, 신발 이었다면 이제 맞습니다. 액세서리 네. 뭐 더 늘어나서 가품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발은 저희가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카테고리 커버리지도 더더욱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얼마? 그 부탁하면 케어 서비스.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단가마다 좀 다 달라서 케어 들어가면은 그 케어하는 제품들이 따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케어 가능한.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단가마다 굉장히 이제 그 차등화된 좀 프라이싱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고라는 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마진율이라는 게 사실 내가 얼마나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그 마진율의 폭이 하는 건 엄청 많으니까. 크고요. 네. 반면에 신상품 커머스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 기반으로 마진율이 대부분 되게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고의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싼 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500만 원짜리 백을 일시불로 사기 좀 부담스러운데. 카드 한도 근데 모자라면 실제로 어떡하죠? 명품 4대 브랜드 거는 진품 가품을 걔네들이 감정을 안 하거든요. 4대 브랜드라면 뭐 루이비통, 샤넬, MS? 캘리백하고 버킨이나 이런 거는 걔네들이 감정 안 해요?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는 안 하. 걔네들도 매장에서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장 자체에서 안 한다. 여기는 노코멘트 해가지고 아무런 이런 크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거 다루는 거 굉장히 고가 뭐
벌킨이나 켈리 같은 건 못 건드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수천만 원대 뭐 몇 억대짜리도 있으니까 그거는 걔네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루이비통도 노코멘트로 아무리 갖고 가서 이걸 봐달라고 그래도 매장 점원이나 본사에서도 가품 진품 여부를 얘기 안 해준다. 자기네들 산 매장의 증빙이 정확한 게 없으면 네. 전부 다 노코멘트 하는 거로. 근데 우리가 명품 거래를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쌀 것 같은데. 뭐 500만 원짜리 300만 원에 사도 그 일시불로 긁기 좀 그렇잖아요. 송금해야 돼요? 카드도 다 돼요? 예를 들면? 카드 네, 저희 되면은 뭐 이제 할부도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저희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고요. 무이자 할부도 당연하죠. 네, 저희가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저희 카드사마다 네. 다 제공하고 네. 있고 그 명품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카드사는 장기 할부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요. 장기 할부. 네, 예를 들면 24개월, 36개월 할부 같은 장기 할부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명품 거래를 또는 이제 고단가 상품 거래를 조금 더 부담 없이 네. 허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는 그냥 돈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할부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카드 2개나 3개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도. 저희 분할 결제가 또 돼요. 네, 분할 결제라고 예를 들면 이프로님이 뭐 카드 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는 내가 이 카드 실적들을 여러 개를 채우고 싶은 니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사는데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결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도입을 해놨어요. 네. 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사는데 카드 한도에서 막혀서 결제를 못 하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현해 놨습니다. 지금 사실 중고거래 이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네. 엄청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앱을 다 깔고 있거든요. 예. 각각 소비하는 품목들도 다 달라요. 그런 만큼 지금 국내의 중고거래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해 있는지도 궁금한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각각의 주력 카테고리도 또 다른 네,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 제품을 거래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가 그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고 중고차 거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벼룩시장 아시는구나. 과거에 그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하던 헌책방 가서 대학 교재 사고 이런 책방도 예. 다 중고 시장이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서 그 데이터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되고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4, 50조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다 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상징성으로 그 인터넷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번개장터 같은 데서는 거래된 걸 확실하게 안다 그래도 당근 같은 데는 거래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도 좀 없죠. 없고 그러기 알 수는 때문에 없죠. 이 데이터는 그냥 추산치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한 그 8배 정도 커진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그 성장률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번개장터를 보면 요즘 그 거래액 증가폭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뭐 요새 불경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고거래 사실 경기 방어가 되게 잘 됩니다. 실제로 불경기 때 더 잘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네, 경기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또 이제 그 최근에 뭐 그 알리를 비롯한 이제 그 차이나 커머스들의 침공이 있었는데 예. 그거에도 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에 대한 패턴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슨 기술이 뭐 있겠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는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것도 그 광고나 홍보하는 거 보면 번호판만 집어넣으면 뭐 가격대가 될 수 있다 뭐 맞아요. 등등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중고 물건들도 그 퀄리티가 어떤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매뉴얼이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생성형 AI가 뜨면서 빅데이터 관리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중고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어서 바로 업로드만 시키면 할 수 있는 이런 라스라고 부르는데 리커머스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그런 그 인프라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물류라든가 뭐 세척이라든가 배송에 관련된 것들을 책임지는 이런 사이트들도 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동반 상승하면서
그래서 기술은 과거에 있는 모든 유통에 관련된 거가 총망라되어 있는데 오히려 신제품에 대한 거는 자기네들이 이력 관리를 하지만 예. 중고는 이력 관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 시장이 커질 수 있어서 굉장한 그 기술 집약적인 이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가 제품을 찍으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텍스트로 변환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요거 딱 보면 이게 제품명이 뭐고 네. 관련된 매뉴얼은 요거고. 보통은 제품은 있지만 그 매뉴얼이나 뭐 없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설명서도 없고 옛날에 판매하던 사이트도 없고 다 없는데 자동으로 그게 인식이 되는. 네. 과거 데이터가 가지고 와지면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VC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뭐 인터넷 쇼핑몰은 이미 사실은 한번 성숙한 시장인데도 그게 이게 굳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그렇지만 그 네이버가 미국에 이제 포시마크도 M&A를 했고 일본 회사도 M&A하고 유럽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엑스타이가 굉장히 좋아서 이커머스가 커지기 위해서 M&A가 굉장히 빅테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리커머스가 단독으로 IPO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지 않고 커다란 플랫폼에 연동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보완적인 그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큰 플랫폼에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고 상황. 사이트를 중고 플랫폼을 이커머스의 커다란 뭐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다가 보완적으로 붙인다든가 중고 이렇게 있으면. 별도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놓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세지면서 자기네들이 ESG 활동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을 쓴다라는 걸 갖다 오히려 강조하기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위해서. 리커머스 파트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들 브랜드도 높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LVMH 같은 데는 소재를 리커머스로 돌리는 이런 데들도 연동해서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유명 브랜드들이 룰루레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런 그 리커머스를 신경 쓴다라는 거가 굉장히 그 브랜드를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기네 중고 제품도 모아서 파는 아예 거예요. 팔 수 있게. 네, 팔 수 있게도 하고 폴더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는 여러 군데 흩어지지 않게 하고 자기네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면 전문 스타트업하고 해서 연계해서. 얘네들한테는 우리가 블레싱을 해줬으니까 얘네들하고 거래하는 건 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리커머스 플랫폼들도 여기저기 등장하고 돌아다니지 있고요. 말고 뭐 특정 브랜드 중고는 여기서 거래하시면 인증도 해주고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큰 데는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번개장터가 제일 좋고 네. 다음이 당근, 당근. 뭐 중고나라, 뭐 이 정도가 그 3대장이에요. 좀 이제 특징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저희 뭐 20년간의 좀 플랫폼 역사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중고나라가 이제 네이버 카페의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근데 워낙 중고나라에서 막 벽돌을 보낸다든지 네, 이런 이제 그 중고거래 사기가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그 어쨌든 그 직거래하면은 사실은 이제 선입금하고 미발송하는 사기가 없다 보니까 직거래가 사실 그걸 본질적으로 이제 차단시켜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거래 기반의 당근이 네. 굉장히 2010년대 이제 후반에 되게 화두가 됐고 그쵸. 그 시장 성장을 되게 드라이브했던 것 같고요. 번개장터는 좀 당근마켓이랑 다른 부분이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의 직거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번개장터는 전국구 기반의 택배 거래 서비스가 중심이고요. 또 이제 택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직거래가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는 택배 거래다 보니까 커머스의 에스크로 결제 즉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되는 그 에스크로 결제 기반으로 저희가 좀 크게 성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고 물품을 거래는 하는데 중간에 서로 연락하고 돈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거하고 인터페이스는 똑같겠군요, 그럼. 맞습니다. 정확히 동일하고요. 뭐 저희 이번에 뭐 티맵프 사태도 있어서 막 번개장터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팀F랑 전혀 다른 게 저희는 사실 저희 계좌에 그 판매자의 돈, 구매자의 돈과 판매자의 돈이 입금되지 않아요. 그 어디 있어요? 네, 외부 이제 그 가상 계좌에 그 외부 금융기관의 그 가상 계좌의 돈이 구매자의 돈이 입금되고 네. 구매 확정되면은 판매자의 통장으로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개장터도 지금 보니까 뭔가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예. 그리고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그 관련한 제품들을 계속 노출을 해주더라고요. 더 좋은 가격, 더 깨끗한 거, 혹은 아예 새 상품까지 노출을 해줘가지고 이거 뭔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번개장터에 연간 등록되는 상품 수가 약 4천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방금 여도운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품을 내가 관심 있는 상품들, 내가 살만한 상품들을 적재적소에서 추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AI 기술 기반 이제 추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거 비슷한 거 자꾸 보내주는 건가요? 뭐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도운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네, 분들의 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또는 해당 상품을 클릭했을 때 그 상품과 굉장히 성향이 유사한 연관 상품들을 상품. 모아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네, 추천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비슷한 연령대 뭐 이런 걸로 연결하나 봐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더 빨리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그 글로벌 시장은 아무래도 이게 모바일 환경이 생기면서 번개장터도 아까 후발이지만 이 모바일 환경 가지고 그다음에 AI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더불어 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자체도 그 늦은 건 아니고 이쪽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기술은 굉장히 그 빠르게 따라잡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글로벌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500조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간 거래액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를 볼 것인지 우리나라도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예. 플랫폼으로 잡힌 것만 볼 것인지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면 500조에서 우리나라가 30조 정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좀 큰 규모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베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베이에서는 그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고 이베이가 거래하는 거에 40% 정도는 리커머스를 하고 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이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신제품이든 뭐 그 중고 제품이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이게 이제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고, 새거도 이런 팔고. M&A를 통해서 중고 전문 플랫폼을 붙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중고나라 같은 데도 뭐 대기업에서 M&A에서 갖고 갈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벌어지는 환경을 보면 M&A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산다든가 같이 붙이고 이커머스 회사들이 리커머스를 붙여가면서 보완적으로 가는 이런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뭐 책이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패션인데 우리나라는 뭐 패션이 압도적으로 높고 책을 뭐 안 읽으니까요, 우리. 럭셔리 뭐 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데 국가별로 그런 게 좀 다르고 장난감 시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 네. 그리고 IT 기기가 굉장히 활발한데 IT 기기는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문 용어로 계획된 진부화라고 부르죠. 매년 모델을 새로 내면서 사람들이 괜히 사게 만드는. 네, 12가 나왔는데 10을 들고 있으면 괜히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이런 것들이 중고시장으로 나오는데 쓸만하니까 네. MZ세대들은 굳이 뭐 신제품으로 스마트폰이 25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1년 지난 거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모델들을 자동차도 그렇고 IT 기기가 이렇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게 그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번개장터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 이미 또 번개장터 안에 폴더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동안에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명품 그런 카테고리만 계속 보다가 네네. 요 인터뷰를 앞두고 좀 세세하게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글로벌 폴더도 좀 따로 있던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뭐 최근 워낙 한류가 대세다 보니까 저희 상품에 대한 글로벌 이제 고객들의 관심들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권장이라는 해외 고객 대상 이제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각국의 이제 여러 이제 그 로컬라이즈된 판매 채널이나 또는 이제 그 한국 구매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한테 저희의 상품을 연동해서 해외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저희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저희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일본의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의 상품들을 저희 번개장터 해외 탭에 연동시켜서 국내 유저들도 뭐 배대지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메루카리의 제품을 바로 직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중고 물품 파는 그 누가 올린 거를 직접 우리가 사서 현해탄 넘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메루카리의 그 일본 판매자가 메루카리의 상품을 등록을 하면 실시간으로 저희 그 번개장터의 상품 등록풀에 연동이 돼서 예. 올라오고요. 그 상품을 번개장터의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현해탄 건너서 상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배송은 누가 해줍니까? 그럼 파는 분이? 저희가 아웃소싱하는 업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 내에 아웃소싱 업체에 판매자가 이제 배송을 보내게 그쪽으로만 보내면 네, 그 아웃소싱 업체가 이제 현해탄 건너서 한국으로. 이제 배송 맞습니다. 이제 일본은 워낙 이제 라쿠텐이나 야후를 필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워낙 이제 일본 상품에 대한 직구가 글로벌리 되게 확산되어 있었고요. 네. 반면에 저희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동기고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번개장터에서도 글로벌 커머스 기업들에서 번개장터의 상품 연동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좀 들어오고 있어요. 또 이제 그 각국의 브랜드마다 가격 정책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네. 또는 이제 의류 브랜드 중에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는 한국이 굉장히 저렴한데 미국이 일본이 상대로 비싸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리 이제 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를 알고 쇼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사실 근데 이제 요 중고거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긴 역사를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변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앱 나온 거 빼놓고는 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최근에 그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그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번개장터가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무료로 모든 것들이 공짜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데서 지금 살짝 좀 그 어떤 바틀렉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요. 굉장히 그 커다랗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가 이게 뭔가는 좀 정부에서 나선다든지 좀 그 국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공짜의 개념을 좀 탈피해서 플랫폼들이 훨씬 더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가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래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서 중고 거래해주는 번개장터가 수수료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 번개장터가 에스크로 하면서 거는 거나 최근 들어서 뭐 쿠팡에서도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예. 배민에서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계속 이런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적자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다음에 구글 인앱 결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프라를 만들고 플랫폼 기업들은
흙파서 장사하는 거냐 도대체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가 권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짜로 썼던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우리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거에서 오는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걸림돌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걸 물가가 올라간다 해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세요? 번개 장터는? 원래는 구매자한테 3.5%를 받고 있다가 그 올해 8월 1일부로 이제 판매자 수수료를 3.5%를 받고 구매자 수수료는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좀 설명이 길 것 같은데 한번 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저희가 이제 그 B2C의 신상품 커머스의 판매자는 되게 그 원가 기반의 마진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C2C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팔리냐 안 팔리냐의 여부 또는 그렇지. 빨리 팔려서 내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진보다는. 네. 예.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맞습니다. 예. 네. 한편으로 구매자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보면은 구매자는 계좌 거래하자니 사기당할까봐 불안해서 좀 그 염두가 안 나고 예. 한편으로는 안전결제를 하자니 과거에는 안전결제 수수료가 3.5%가 구매자한테 붙다 보니까 안전결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안전결제를 못해서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중고거래를 불안해서 못하겠고 수수료 붙어서 못하겠다라는 보이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거래 과정 속에서 가격을 보고 그 구매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 결국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에스크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없고 맞습니다. 판매자는 조금 비용 부담 내더라도 빨리 팔리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구매자가 더 많이 사서 판매자가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엔 판매자한테 붙여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매자한테 붙였다가 네네네. 저희 8월 1일부터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그 판매자 수수료를 붙이고 나서 저희의 가설대로 구매자를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니까 구매자의 구매 의향이 올라가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상품 상세 페이지 진입 대비 결제 완료 전환율이 2배가 올랐어요. 네. 그 말인즉슨 구매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그러네요. 말인즉슨 판매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판매했다는 반증이거든요. 판매자도 좋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이 커졌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해도 사기 거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번개장터 안에서도 뭐 그런 사기 거래를 골치 아픈 민원이 뭐예요? 일하다 보면 야 이런 일도 있네. 뭐 이런. 네. 그 에스크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요. 없다. 네, 이제 에스크로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들, 다른 결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계좌 거래라든지,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선입금 판매자한테 선입금하고 네, 판매자가 이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번개장터 안에서도요? 네, 이거는 아마 번개장터뿐만 아니라 중고나라 당근마켓이 모두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사기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에스크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냥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면 되는데 굳이 왜 직거래를 하셨대요? 조금 싸게 해준다고 하겠죠. 그 워낙 이제 저희가 그 중고나라를 필두로 이 그 국내 중고거래 문화 자체가 네. 태생적으로 이제 그 선입금 미발송 좀 판매자 중심의 거래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거래 관행을 이제 관성적인 부분들을 깨는 것들이 그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바로 그냥 결제할 수 있게 해놨을 텐데도 네네네. 그 와중에도 서로 채팅하면서 선입금을 했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판매자분들은 이제 판매자 수수료를 내기 싫기 때문에 네. 계좌 거래로 유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근데 그 계좌 거래를 유도하는 케이스에서 일부 선량한,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도 계시지만은 아하. 저희가 사실은 그 어느 인터넷의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와이프의 신용도를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거기 안 당사자가 어떤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네. 정말 돈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네. 뭐 사기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계좌 거래를 모르는 사람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원시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사실은 20년 동안 그런 이제 그 행태들이 보여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사전에 채팅을 못하게 하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답답하죠. 설명을 못하게. 네네. 사실 포시마크나 일본의 메루카리 같은 경우는 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냥 네, 사요? 톡이 없고요. 오픈형 문의 공간, 즉 이제 네이버 게시판. 맞습니다.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에서 보시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품 문의 공간이 있고요. 그래. 저희와 같은 이제 클로스 채널인 톡이라는 개념이 이제 해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성격 급해서 네, 바로 당장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 돼. 답변 못 빨리, 기다리는 빨리 거죠. 사야 되는데 어. 확인하고. 지금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판매자 보호 장치 여부가 있는지 사실 안전거래 경우에는 판매자가 좀 불리해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받고서 취소해버리는 취소하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받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판매자가 사기가 아니고 산 사람이 이거 안 들어있어요 막 이거 뭐 제품 열어봤더니 벽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돈 그쪽으로 보내주지 마세요. 네. 그 가장 이제 흔한 오해가 네. 예를 들면 물품을 받고 구매 확정하기 이전에 네. 제가 예를 들면 막 물품을 입어보고 이제 단순 변심을 통한 환불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입고 나갔다 오고. 맞습니다. 네네. 또는 뭐 게임기를 이제 구매를 하고 네. 한 이틀 해보고. 게임기를 이틀을 해봤다가 재미없어. 이제 딴 게임으로 갈아타야겠다 하고 이제 반품을 사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열심히 사신다. 근데 이게 흔한 오해인 게 사실 저희는 커머스랑 비슷하게 그 단순 변심을 통한 그 반품을 저희는 그 받지 판매자가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오. 네.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고요. 네. 거절하면은 거절 이후에 동일하게 3일 뒤에 자동 구매 확정되고요. 그래서 판매자가 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그 구매자 반품 어뷰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좀 그 생각해 주시고 이제 판매를 해주셔도 될 것 그럼 같아요. 구매자는 가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제가 이래서 반품하는 거예요라고 해야 괴롭힐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땐 저희도 이제 고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야. 파악하고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정말 뭐 사람 사는 일은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뭐 관련한 리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장 말고 앞으로는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 발전하게 될지도 궁금해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그 최근에 그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데 보면은 네. 이런 그 신용 체크에 관련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핀테크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고리로 빌려주고 그 돈을 떼이지만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사기성으로 돈을 안 갚는다고 할까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리커머스에서도 신용도 체크를 자동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 짧은 시간 내에 적정 가격을 판단을 해준다든지 뭐 남은 수명을 뭐 판단해 준다든지 이 리커머스를 백업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페인 포인트라고 불렀었던 것들을 커버해 주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신용에 대한 이런 이슈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는 이런 거에 대한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대규모 이커머스 회사나 빅테크들이 M&A를 통해서 붙여서 그들이 커나가는데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브랜드 홀더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텐셜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니치 마켓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자체도 유용하지만 그거 보러 왔다가 또 자기네 물건도 사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 롯데몰에 붙여놓으면 거기 들어왔다가 롯데 물건도 사고 번개장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중고거래 시장의 큰 스트레스인 이제 그 사기에 대한 또는 이제 가품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해소해야지만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중고거래의 큰 페인 포인트인 톡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톡으로 뭔가 계속 조율해야 되고 가격 내고해야 되고 또는 만날 장소나 시간을 정해야 되고 배송을 보내는데 여러 개의 물품을 한 번에 보내주세요 부터 해서 배송비를 어떻게 할까요 부터 굉장히 많은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커머스에서는 사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바로 결제가 되고 거래가 되는데 중고거래는 여전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번거로운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기와 가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이 중고거래 시장을 좀 혁신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더 열심히 해야죠. 네. 톡도 많이 줄이셨고. 맞습니다. 네. 톡, 배송도 알아서 잘 될 거고. 맞습니다. 네. 톡도 저희가 이제 중고거래에서 톡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생각보다 커머스처럼 톡 없이 바로 결제하는 비중이 전체 결제 건수 중에 한 40% 정도 돼요. 오, 되게 높네요. 그렇지. 뭐 물을 것도 없지 사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고도화해서 좀 이제 커머스처럼 간편하게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뭐 궁금해서 묻지만 결국은 깎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 너무 톡할 일 별로 없죠. 오늘 여러 가지 팁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쪽 직구 일본 거를 직접 살 수 있다고 하실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판매자로서 혹은 구매자로서 어떠한 보호 장치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고 있을지도 팁을 얻으셔서 지금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중고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나도 한번 들어가 사볼까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리커머스 시장이 이렇게나 많이 좀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봤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서 많이 좀 열일할 것 같습니다. 네. 구매자로서 열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면서도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잘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 재밌네요. 번개장터는 대략 제가 보니까 뭐 한 5천억 안팎 뭐 이 정도로 거래 규모는 잡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수료율 곱한 숫자가 대충 매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 다양한 매출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제 수수료도 저희가 일반 판매자한테 부과하는 수수료랑 전문 상점한테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좀 다르고요. 여러 개 많이 파시면 맞습니다. 네. 낮아요, 높아요? 전문 상점들이 조금 더 높으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수수료 수입 외에도 이제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상점주분들이 광고를 쓰셨을 때 저희한테 지불하는 매출이 있으시고요. 상위 노출 뭐 이런 맞습니다. 경우. 또 이제 외부 광고 관련한 매출이 또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쿠팡의 이제 광고들 또는 카카오의 카카오의 채팅 리스트 상단에 뜨는 그런 배너 광고 같은 거? 네, 배너 광고 이제 매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트래픽 기준으로는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650만, 그 다음에 일간 활성 사용자가 100만이 넘는 지그재그랑 컬리보다 저희 트래픽이 훨씬 더 커요. 그래요? 네네.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유저들이 많이 모이는 앱이고요. 8월 초부터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꽤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정말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고 구매에 대한 의욕이 늘고 결국 이제 판매까지 더 잘 되는 지금 그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서 저희도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번개장터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사실 인터뷰 전에 그 오프라인 공간이 또 성수동에 있대요. 거기서도 중고에 대한 플리마켓 같은 게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되게 많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역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이프로님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 우리 뭐 김프로님 제품들, 정프로님 제품들, 나 다 그냥 번개장터에서 산 건데 내 거는. 그거를 이제 다시 플리마켓에서 좋은 일에 쓰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런 자주 장소를 열려요? 공짜로 대여해 주신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서 사실 요새 가장 핫한 이벤트고요. 그래서 새벽 뭐 2시, 4시부터 와서 오픈만 하고요.
네, 그 정말 그 줄을 보면 장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저번 주에도 저희가 플리마켓 진행했고 1,000개 완판시켰습니다. 네, 1,000개요? 네, 1,000개의 물품을 그냥 그 완판시켰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네, 유명 플리마켓이 인플루언서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아파트에서 막 재활용품 정리하는 날 이런 데 보면요. 아, 이게 쓸만한 거 많아요. 너무 버린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거 다 이제 버릴 때도 본인들도 아까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임자 만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노력을 좀 줄여주시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인데 돈 좀 버셔야 되는데. 열심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버시겠죠. 네. 네. 돈 많이 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른 네. 분들은 뭐 돈 버는 거 뭐 저도 탐탁지 않지만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진짜 돈 좀 버셨으면 좋겠다. 네. 좋은 일 하신다. 번개장터가 앞으로 돈을 버는 그 순간부터 정말 이제 또 좋은 소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지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이프로님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이제 네. 이 옷은 너무 커서 못 입겠어. 뭐 이러면서 좀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매번 사이즈 올려가면서 사는 건 정말 지겹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도 뭐 플랫폼 자주 이용하시면은 그만큼 우리 또 네. 수익 내시는 거니까 예, 많은 활약 네.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중고거래 시장 관련한 이야기 리커머스 시장이라고도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로 변화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관련한 내용 여러분 오늘 팁도 저희가 또 많이 드렸으니까 또 이용하실 때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해주신 유효상 원장님 그리고 번개장터의 홍유현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